현재 우크라이나군은 모스크바와 상트페테르부르크뿐만 아니라 크림반도에 대한 공격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아예 크림반도를 고사시키려 하고 있는데요. 크림반도에서는 탈출행렬이 확인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이 내용 좀 제대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국내에서 가장 빠른 해외 소식을 듣고 싶으신 분들은 센서 스튜디오 구독 한 번만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우크라이나는 전장에서 우위를 보이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본토에 대한 공습을 계속해서 전개를 함과 동시에 크림반도도 집요하게 타격을 가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우크라이나군은 6월을 기해 드론을 활용하여 크림반도의 주요 시설들을 전부 다 타격을 가하고 있습니다. 크림반도의 에너지 시설과 철도 인프라 등을 집중적으로 공격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당장 크림반도에 있는 세미콜로데즈카야 석유 기지에도 우크라이나군의 공습으로 인해 러시아군에게 공급되는 연료 비축분들이 차단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거기다가 러시아 본토에서 오는 연료 공급도 막기 위해 페오도시아 항구의 석유 터미널까지 공격을 가하는 상황인데요. 근데 문제가 이게 크림반도에만 국한된 게 아니라 러시아 전역에 대한 공습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국제에너지기구는 우크라이나군의 최근 공격으로 러시아 정제 능력의 20% 이상이 일시적으로 가동 중단된 것으로 추정을 하기도 했습니다. 배가 아닌 육로로 옮길 수 있는 건 아니냐고 말을 할 수도 있는데요. 크림반도는 일단 자급자족할 수 있는 지역이 아닙니다. 외부에서 계속해서 물건들이 와야 합니다. 그런데 우크라이나군은 계속해서 크림반도를 공격하는 동시에 크림반도와 외부를 연결하는 통로를 공격하고 있는데 크게 세 곳이 있습니다. 우선 케르치예프 대교는 2022년 우크라이나의 차량 폭탄 공격으로 인해 큰 피해를 본 뒤에 아직까지도 복구가 덜 되어 해당 다리에서의 연료 수송이 금지된 상태입니다. 거기다가 우크라이나군이 계속해서 교량이나 철도 인프라와 같은 보급로드를 공격하고 있는데요. 크림반도 북서부에 있는 노보로시아 고속도로는 우크라이나군의 집중 타깃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2023년에 개통이 된 도로인데 러시아 본토에서 시작해 우크라이나 남동부 해안 지역인 마리우폴과 멜리토폴을 거쳐 크림반도로 연결됩니다. 그런데 우크라이나군 드론이 계속 돌아다니면서 크림반도로 가는 트럭들을 공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당장 통행량도 전월 대비 40% 이상 줄어든 상황이고요. 그리고 다음이 촌가르 교량인데 헤르손주와 러시아에 병합된 크림반도를 연결하는 촌가르 교량을 드론으로 공격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로 인해 촌가르 교량이 손상이 되기도 했고 통행이 일시적으로 폐쇄되기도 했죠. 그렇다 보니 현재 크림반도에는 연료난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에너지 공급까지 어려워지다 보니까요. 연료 배급 제한 조치까지 시행하게 되었고 현재 크림반도에서는 주유소에 길게 늘어진 차량들이 수백 대씩 간측되고 있습니다. 또한 두세 시간은 기다려야지 연료를 배급받을 수 있는 상황인데요. 거기다가 생필품 등에 대한 사재기 현상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 크림반도가 너무 공격받고 있다 보니까 크림반도 주민들은 이곳에서 탈출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러시아 에너지부도 이례적으로 성명을 통해 현재 연료, 에너지 기업들이 증가하는 적의 공습에 직면하고 있다며 이 때문에 남부 지역 여러 곳에서 연료 공급에 일시적인 차질이 발생 중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이 계속해서 크림반도와 러시아 본토에 대한 러시아의 석유 시설들을 공격하다 보니 발생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이러한 공격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우크라이나군의 전투 수행 능력과 군사 인프라에 직접 영향을 줄 수 있는 목표물을 상대로 대규모 공습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러시아군은 최근 우크라이나 전역을 대상으로 미사일과 드론 공격을 이어가고 있으며 군수공장과 철도시설, 에너지시설 등을 주요 표적으로 삼고 있습니다. 다만 국제 언론의 관심은 최근 우크라이나의 장거리 드론 공습에 집중되는 모습입니다. 모스크바와 크림반도, 러시아 정유시설 등이 공격받는 장면이 연이어 공개되면서 러시아가 받고 있는 피해가 크게 부각되고 있습니다. 반면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후방 지역에 가하는 공습은 일상적으로 이어지고 있음에도 상대적으로 주목도가 낮은 상황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실제 전장에서는 양측이 동시에 공격을 주고받고 있음에도 외부에서는 우크라이나의 공세가 더욱 두드러져 보이는 측면이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크림반도를 계속해서 공격하는 이유도 있습니다. 2014년 러시아가 크림반도를 강제 병합한 이후 지금까지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이 지역은 러시아의 실효 지배 아래 놓여 있습니다. 하지만 국제사회는 여전히 크림반도를 우크라이나의 영토로 보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도 크림반도를 포기할 수 없는 이유가 분명합니다. 크림반도는 흑해를 통제할 수 있는 전략적 거점이며 우크라이나 남부 안보와 해상 무역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지역이기 때문입니다. 세바스토폴을 비롯한 주요 항구들은 군사적 가치뿐만 아니라 경제적 가치도 상당합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전쟁 기간 동안 여러 차례 크림반도 탈환 의지를 공개적으로 밝혀온 것도 이러한 배경 때문입니다. 우크라이나 정부는 크림반도를 되찾지 못한다면 전쟁 이전의 영토로 회복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크림반도는 러시아 흑해함대 핵심 근거지이기도 합니다. 이곳을 압박할 수 있다면 러시아 해군의 활동 범위를 제한하고 남부 전선 전체에 부담을 안길 수 있습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우크라이나가 대규모 지상군을 투입해 크림반도를 직접 탈환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과제입니다. 러시아는 수년 동안 크림반도 곳곳에 방어시설을 구축했고 병력과 장비도 집중 배치했습니다. 해상과 공중에서도 강력한 방어망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역시 이러한 현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정면 공격보다는 러시아군의 보급 능력을 약화시키는 전략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당장 크림반도 자체가 러시아군의 남부 작전을 떠받치는 주요 보급 거점이자 병력 직결지다 보니까 크림반도만 마비가 되어도 남부 전선에는 큰 영향을
영향을 미치거든요. 최근 우크라이나군이 석유 저장 시설과 철도망, 항만 시설, 교량, 연료 수송 차량을 집중적으로 타격하는 것도 같은 이유입니다. 크렘반도 자체에는 충분한 에너지 생산 기반이 없기 때문에 외부에서 공급되는 연료와 물자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바로 이 약점을 노리고 있습니다. 러시아군이 사용하는 연료와 군수품 공급을 어렵게 만들고 병력 이동 능력까지 제한하려는 것입니다. 만약 이러한 공격이 장기간 이어진다면 크림반도는 군사 거점으로서의 기능이 점차 약화될 수 있습니다. 러시아는 더 많은 병력과 방공 자산을 크림반도 방어에 투입해야 하고 이는 다른 전선의 부담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지금 크림반도를 집요하게 노리는 이유는 단순히 영토를 되찾기 위한 차원을 넘어 러시아군 전체의 전쟁 수행 능력에 압박을 가하려는 전략적 계산이 깔려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우크라이나가 현재 크림반도를 즉각 탈환하기 위한 대규모 상륙작전이나 지상군 공세를 준비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크라이나군의 최근 움직임을 보면 크림반도 자체를 공격 목표로 삼기보다는 러시아가 크림반도를 유지하기 위해 지불해야 하는 비용을 높이는 데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현재 러시아는 크림반도를 반드시 방어해야 하는 지역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러시아가 방어해야 하는 지역이 크림반도만이 아니란 점입니다. 러시아 본토 곳곳에 대한 드론 공격도 이어지고 있으며 우크라이나 전선 역시 계속 유지해야 합니다. 여기에 국경지역 방어까지 신경 써야 하는 상황입니다. 러시아 입장에서는 제한된 군사 자산을 여러 지역에 나누어 배치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크라이나는 바로 이러한 상황을 노리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크림반도에 대한 공격이 반복될수록 러시아는 추가 병력과 방공 자산을 계속 투입해야 합니다. 새로운 방공망을 배치해야 하고 전투기를 더 자주 출격시켜야 하며 주요 시설에 대한 경계 수준도 높여야 합니다. 이는 인력과 장비, 예산이 지속적으로 소모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또한 러시아 지휘부 입장에서도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어느 지역을 우선적으로 방어할 것인지에 대한 판단이 계속 요구되기 때문입니다. 만약 크림반도 방어에 집중하면 다른 지역이 상대적으로 취약해질 수 있고 반대로 다른 지역의 전력을 분산하면 크림반도 방어 능력이 약화될 수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이러한 선택을 러시아가 반복하도록 압박하고 있는 것입니다. 군사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현대전에서 상대 병력을 직접 격파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상대의 자원을 지속적으로 소모시키는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현재 우크라이나의 크림반도 공격은 영토 확보보다 러시아의 대응 부담을 확대시키는 데 더 큰 목적이 있다는 평가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략이 장기간 유지된다면 러시아는 전선뿐만 아니라 후방 방어에도 상당한 자원을 계속 투입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더 주목해야 할 부분은 이러한 공격이 전선 밖 러시아 사회에도 영향을 주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전쟁 초기만 하더라도 상당수 러시아 국민들은 전쟁을 뉴스 속 이야기 정도로 받아들였습니다. 실제 전투는 수백, 1000km 떨어진 우크라이나 영토에서 벌어졌고 대부분의 일상생활은 큰 변화 없이 유지됐기 때문입니다. 러시아 정부 역시 사회 불안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쟁의 부정적인 영향을 일반 시민들이 직접 체감하지 않도록 관리해왔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분위기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장거리 드론이 모스크바와 상트페테르부르크 인근까지 도달하고 있으며 주요 공항이 일시적으로 운영을 중단하는 사례도 반복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스마트폰을 통해 공습 경보와 폭발 영상을 실시간으로 접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전선에서만 들리던 전쟁 소식이 이제는 러시아 주요 도시 주민들의 일상과 연결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기에 연료 공급 문제까지 겹치면서 불안감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주유를 위해 긴 시간을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고 지역 당국이 구매량을 제한하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이 장기화될 경우 러시아 정부가 강조해온 안정적인 후방 관리 능력에도 의문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특히 전쟁이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생활 불편이 계속 누적된다면 러시아 내부 여론에도 적지 않은 변화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습니다.